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30만 8천여 명 가운데 93.8%가 백신을 맞는데 동의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유치원에서 18명이 확진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재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한 보도에 적극 대응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잔혹한 인권 유린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시민단체는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규탄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법안이 처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다음 주 드디어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보건당국 조사 결과 1차 접종 대상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는 데 동의했습니다. 백신 배송은 25일부터,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되고 1차 접종을 3월 말에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백신 접종 일정부터 전해드립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로 모두 30만 8천여 명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8만 9천여 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공급될 화이자 백신까지 포함하면 전체 접종 동의율은 93.8%입니다. 이 접종 동의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 국민이 가급적이면 접종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차 접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은 26일부터 자체 접종을 시작해 5일 이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담당 지역 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것으로.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근무를 제한하지는 않고 PCR 검사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이달 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서 공급받기로 한 화이자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도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448명이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좀 꺾였나 싶지만 아직 성급한 기대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455명으로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문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20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국내 감염자 10명 모두 집단 전파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또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이나 공장, 또 유치원 등에서 집단 감염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잇따른 집단 감염 사례 정리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선 1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20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양천구 유치원에서는 이틀 사이 17명이 추가 감염돼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와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과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전체의 2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이나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편 없이 검사를 받고 또 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 20건이 확인되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20건은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로서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 이후에 국내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감시와 분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데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첫 백신 접종 이후 한 달 동안의 부작용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심각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제조 공장을 찾아서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I hope this day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 very dark and painful history. 이때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백신 접종 1,379만 4천여 건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신고된 부작용 사례는 모두 6,9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300여 건이 가벼운 부작용이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전체 접종 가운데 0.005%인 640건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작용은 두통이었고 피로와 어지럼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CDC는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모두 62건에 그쳤다며 이는 다른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 사례 가운데 숨진 사람은 113명으로 이 가운데 65%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 있는 파이자 백신 제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ut if there's one message to cut through to everyone in this country is this: the vaccines are safe. Please take the vaccine. 미국 내 코로나 감염 사례는 5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1일 최고점을 찍은 이후 69%가 줄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에 들어간 신년수 민정수석을 설득하는데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다각도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추측성 보도에 거듭 유감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내일까지 휴가를 낸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도 다각도로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나 여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확인된 후 박범계 법무장관이 신 수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설득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고위급 사이에 소통이 있다고 제가 아까 청와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 다 저희 답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를 하고 있는 만큼 신 수석의 복귀 설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통령이 정식 제가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친정권 성향의 인사가 중용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신수석 문제와 관련된 민정실 내부 갈등설이나 검찰 인사 등에 대한 추측들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해 거취와 관련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휴가를 다시 연장하거나 월요일에도 확실한 거취 표명이 없을 경우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왜곡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잔혹한 인권 유린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램지어 교수에 대한 공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KBS의 서면 질의에 미 국무부는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적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것은 잔혹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화해와 치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alue our robust and productive tr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mote our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판단한 유엔 인권 보고서, 강제 동원을 인정한 일본 법원의 판단, 태평양 전쟁 당시 문서 몇 개만 봐도 램지어 교수의 거짓말이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people who are doing these strategies of advertising fake news as fact, it's important to hold them accountable. 미 연방하원 주디 추 의원도 트윗에서 일본군의 강제 성노예가 됐던 생존자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도 이를 왜곡하려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중국계 의원이 램지어 교수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This isn't a history battle. This is a memory battle. Elsewhere in the areas of Japan's empire, reach out to one another, and they now reach out across generations.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은 독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비로 한때 철거 위기까지 겪었던 베를린 소녀상 앞에 독일 할머니들이 모였는데요. 일본군의 성착취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램지어 교수 발언은 헛소리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베를린 소녀상 앞에 모여든 사람들. 밤새 내린 비로 젖은 소녀상을 닦아냅니다. 촛불을 켜고 소녀상 앞에 꽃을 놓습니다. 독일 시민단체 오마스 게겐 레히츠, 이른바 극우와 맞서는 할머니들이 소녀상 지키기와 인종차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망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말처럼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Und nicht als bewiesene Tatsache. Es gibt genug Belege dafür, dass die Frauen wirklich zwangsprostituiert wurden. Und das ist ein Leiden, das man niemandem eigentlich zumuten möchte. 일본의 집요하고 전방위적인 로비 속에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나왔고 소녀상도 한때 철거 위기에 몰렸었던 상황. 그런 만큼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소녀상을 저항의 장소로, 기억의 장소로 확장해 가고 있는데 밑에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한스럽습니다.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유럽의 시민단체까지 소녀상 지키기에 함께하는 건 의미가 남다릅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이제 한일 문제나 반일 민족주의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네, 오늘 9시 뉴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판결입니다. 우리 사회를 2014년 이전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다.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거나 또 세월호가 단 10분 만에 침몰한 참사 당시의 상황을 해경 지휘부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판단과 근거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 저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판결 직후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판결문을 듣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법정에 있었는데요. 판결 결론을 듣고서는 좀 참담한 심정이었고 가족들도 아마 세월호 참사 직후에 어떤 상황으로 되돌아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참사 당시 해경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고 검찰은 책임자에 대해서 특히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도 하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생명 안전과 관련돼서 법원도 나름대로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 특히 해경 지휘부에 변명만 들어준 판결을 하니까 아마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후 상황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당시에 구조를 했던 이제 구조대원들 해경에 현장에 투입된 해경은 책임을 이제 물고 지금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그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린 더 윗선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관리 책임은 있지만 업무상 형사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판결처럼 침몰 상황의 긴박성도 인식하지 못했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위기에 처한 국민이 구조 책임자의 그 긴급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경우를 전제하게 되면 좀 참담한 판결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123 정장에 대한 판결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순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여기 지금 잠깐 띄워놨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목포해경의 전 123 정장 이제 김경일 정장이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제 법원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김경일 전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휘부와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좀 정반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때의 상황을 좀 더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경은 그 세월호 참사 당시 8시 57분에 사고 접수를 받습니다. 사고 접수의 정보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고 있고 승객 350여 명을 태운 채 침몰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해경 123 정장이 사고 현장으로 파견되는 구조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목포해양경찰서, 그다음에 서해청, 해경본청은 구조 지휘를 총괄해야 되는 구조 세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123 정장은 구조 현장에서 눈과 귀가 되고 해경 구조본부는 머리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승객들을 구조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특히 해경 구조본부는 구조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취득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파악된 정보를 전파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강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출동하고 있는 123 정장이 세월호와 교신을 포기하고 구조 사항 자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일단 첫 번째 인정했고요. 그리고 현장 도착 후에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450여 명의 승객들이 선내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유효적절한 방법인
1, 2, 3 정장에 비치되어 있는 대공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태선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승객들은 다 안에 있었는데 네. 퇴선 조치를 안 했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머리에 해당하는 지휘부는 책임은 있다는 건데요. 네. 이 그래서, 재판부는 근데 네. 형사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해경 지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 사항을 파악하지 않았고, 그리고 파악된 정보, 특히 진도 VTS에서 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서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경 구조 지휘부도 1, 2, 3 정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고 진도 VTS 전 정보는 선원들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경 지휘부도 1, 2, 3 정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태선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게 합리적인 지시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경 지휘부의 책임도 묻는 것이 타당한데 그 점에 있어서 서로 배치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을수록 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이런 기준을 적용받고 있죠. 게다가 법안에서 의료 과실은 예외로 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전공의 백모 씨. 살인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서 20년 형을 받았지만 백 씨의 의사 면허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의사만 이런 살인죄, 강간죄, 성범죄를 범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오답입니다만은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동안 환자 보호 3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3법 중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종 특성상 의료 과실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나머지 두 법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경우 의사 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의사들의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사기저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가 생길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정부 예산 깊이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공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병원이 왜 꼭 있어야 하는지 절감하게 됐지만 정작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신축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복잡한 이야기를 다 걷어내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은 돈이 안 되니 더 못 짓겠다는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성 경추 통증을 앓는 노숙인 김모 씨는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일반 환자를 받지 않아 1년째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추 한 군데만 찍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검사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다 차단이 된 거죠.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80%를 진료하는 상황 속에 김 씨 같은 기존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위기에 최전선에 공공병원이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병원의 비중은 10.2%, OECD 평균 56.2%에 한참 못 미칩니다. 2016년 메르스 사태 때도 부족한 공공병원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새로 지어진 곳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공공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의 특성상 수익 등 경제성을 우선으로 보는 예타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서 정부의 제대로 된 공공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공공병원의 예타 기준을 공공성 위주로 조정하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떻게 공공 거점병원을 쓸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병원 짓겠다, 공공병원 짓겠다, 예타 안 나온다, 안 된다. 지난달에야 서부상과 대전공공병원 두 곳이 예타를 면제받았지만 올해에는 병원을 지을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의료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코로나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도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성이란 논리가 여전히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건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강원도 정선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야간인데다 산불 현장의 지형이 험준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희 기자, 현재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 산불 현장 주변입니다. 이번 산불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초속 5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점차 강해져 내일 새벽까지 순간 최대 풍속이 25m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산불 재난특수 진화대 등 전문 진화대까지 포함해 24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진화 헬기가 철수한 데다 현장이 급경사 등 험준한 곳이어서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불은 인근 마을과 반대 방향으로 번진 상태지만 산림과 소방당국은 만약에 대비해 민가 쪽에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불이 난 정선군 열양면을 비롯해 강원도 산간 지역과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전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 예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정선군 열양면 구절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지 않아 불길이 크게 번지고 있진 않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산불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피해 최소화에 대응하다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집중 투입해 내일 오전 안으로 주부를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네, 어선 전복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6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군이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거센 파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뒤집힌 어선을 향해 해경 구조대원들이 헤엄쳐 접근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어선 안쪽 에어포켓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10여 미터 밖으로 튕겨나가기를 수차례 필사의 수색 작업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파고가 최대 3m로 높아 잠수부 30여 명도 투입되지 못했고 실종 선원 6명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도 불고 그리고 높은 파도가 일면서 수색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선 전복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주시 간포읍 동쪽 42km 바다에서 포항 선적인 9.7톤급 홍게잡이 배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에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동포 1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 보호와 여러 가지 행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민을 구조하고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고 이틀째 해경과 해군, 공군은 사고 해역에 항공기와 함정 30여 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친 데 이어 밤샘 수색도 계속할 계획이지만
바람과 파도가 거세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지난 2019년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제주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무리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을 가누려고 하자 종아리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지금 앞에 차가 오토바이를 지금 문 열어서 지금 폭행하고 있어요. 그 도로 한가운데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가 무리하게 추월하자 항의했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내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복 6차로 대로 한복판입니다. 피해자는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러 가다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주변 시민들이 말리는 가운데서도 폭행은 약 10분간 계속됐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리니까 제대로 막을 정신도 없었고, 네, 당시에는 정말 옆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차 있는 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가해자인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우회도로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와 아이 돌봄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반성문 같은 작품, 김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아빠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아이.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구하려 하지만 번번이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못합니다. 무릎에 멍든 자국은 몸에 멍 몇 개 정도는 사랑의 매라고 인정해줘.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다 아이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아이는 실종되면서 사회복지사가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쏟아내지만 여전히 학대 가정에 아동을 방치하는 현실을 향한 날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끝내 아이를 구원하는 건 오지랖, 민폐로 표현되는 타인에 대한 관심인데 바로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그런 민폐나 오지랖을 우리가 부리면 그렇게 피해받는 아동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한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걸 바꾸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 정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과 싱글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 아이 돌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쓴 반성문입니다. 18살이 돼 당장 보육원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아이에게도 그럼 지금보다 일을 좀 덜 하면 수급자 유지가 계속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아이를 키워보려던 싱글맘에게도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일하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뭐 쉬울 줄 알았어? 그런 아이들은 포기하는 대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끈끈하게 연대하며 같이 걷는 길을 택합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내는 게 가족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사회가 인물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손길을 건네받고 누군가는 이제 손길을 건네밀 수 있는 조금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